아내 몰래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특별한 마사지를 해주는 아내의 친구. 처음엔 단순한 물리치료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아내보다 더 익숙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쾌락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쾌락에서 시작한 그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어 저를 휘감을 줄은 말이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놀랍고 감동적인 현실 속 숨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오이토부르게 맑았고요. 매주 나가던 회사 내 초기 축구 모임이라 뭐 늘 하던 대로 운동장으로 갔죠. 운동화 끈 조이고 스트레칭하고 몸을 좀 풀다 보니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태민 형, 오늘 골 넣으셔야죠. 후배 녀석이 깔깔 웃으며 공을 던져줬고 저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몸이 가볍게 잘 따라주는 날이었죠. 그게 문제였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커니스케이티드 20분쯤이었을까요? 공을 몰고 오른쪽으로 돌파하다가 순간 발목이 꺽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진짜 그 찰나에 아차 싶더니 그대로 무릎 꿇고 주저앉았어요. 야, 아파. 숨이 턱 막히고 발목이 점점 부어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후배들이 와서 부축해주고 결국 근처 병원 응급실로 바로 향했습니다. 엑스레이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단순 염자는 아니고 인대 손상이래요. 한쪽 발 전체를 깁스한 채로 절뚝이며 나오는 그 기분. 펌 말로 표현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수술까진 필요 없지만 몇 주간은 잘 쉬셔야 돼요. 의사 말에 고개만 끄덕였죠. 마음이 착잡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 지수가 거실에서 일 보고 있었어요. 노트북 앞에서 뭔가 바쁘게 정리 중이었는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지수는 잔소리부터 시작했어요. 그러게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무리하면서 축구를 해. 그냥 걷는 게 제일 안전하고 좋은 운동이지. 잔소리긴 해도 걱정되는 마음은 알겠더라고요. 공무는 그렇게 바쁘게 했냐고 묻자 또 회사 일이 좀 밀렸다고만 하더군요. 그날부터 침대와 거실 소파가 제 생활 공간이 됐어요. 회사에는 말해서 2주 정도 쉬기로 했습니다. 혼자 움직이기도 힘들고 지수도 워낙 바쁘다 보니 밥도 거의 대충 차려 먹었죠. 며칠쯤 지났을까요? 지수가 그러더군요. 여보, 내 친구 예지 기억나? 예전에 내가 얘기했던 물리치료사 친구 있잖아. 걔가 시간 좀 낼 수 있을 것 같대. 물리치료사? 응. 병원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개인 클리닉 운영하거든. 괜찮으면 내일쯤 와서 발 좀 봐준다는데 어때? 전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는 사람이면 괜찮겠다 싶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쯤이었어요. 현관벨이 울렸고 지수가 직접 문을 열었어요. 예지야. 왔어? 어서 들어와. 그녀가 들어왔죠. 어깨까지 오는 매끈한 단발머리에 밝은 민트색 운동복을 입고 있었어요. 아내한테 말로만 듣다가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듣기로는 예지는 3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엠프소가 또렷했고 말투도 참 또박또박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태민 씨. 처음 뵙겠습니다. 지수 친구
예지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겠네요. 저희 집까지 오시느라. 아니에요. 지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파목은 축구하다 다치셨다면서요? 예지는 가방에서 뭔가 이것저것 꺼내더니 제 다리를 슬쩍 살펴보다군요. 오늘은 가볍게 긴장 풀어주는 정도만 할게요. 많이 부으셨어요? 아이고, 아프셨겠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는데 어쩐지 그 미소가 낯설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뻗었고 예지는 무릎을 꿇고 제 발목 근처를 천천히 만지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도 훨씬 손이 부드럽고 따뜻하더라고요. 처음엔 당연히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치료지 뭐.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지의 손길은 아주 부드럽고 섬세했는데 발목에서부터 종아리, 무릎까지 이어지니까 괜히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느낌이랄까요? 아, 여보, 어때? 내 친구 예지 잘하지? 응, 잘하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들렸을 말인데 이상하게 숨이 한번 걸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이게 무슨... 아니지. 그냥 치료야. 혼자 마음을 다스렸어요. 그럼 난 일하러 나간다. 그렇게 아내 지수는 출근했고 집엔 저와 예지 단둘만 남게 되었죠. 그날 치료는 30분 정도 걸렸고 예지는 짐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이게 집이라 자세가 아무래도 불편해서요. 염제가 운영하는 클리닉 쪽으로 오시면 조금 더 전문적인 케어가 가능할 거예요. 기구도 있고요. 전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고기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그땐 잘 몰랐어요. 하지만 묘하게 마음속 어딘가가 흔들리고 있었던 건 분명했죠. 며칠이 지났어요. 예지는 그 뒤로도 집에 한두 번 더 왔습니다. 똑같은 손길, 똑같은 말투. 그런데 뭔가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 손이 제 발목을 만지면서 오늘은 붓기가 좀 빠졌네요.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엉뚱한 곳이 긴장이 됐어요. 민망한 마음에 웃어 넘기려 해도 어색한 기류가 자꾸 남더라고요. 그러다 예지가 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민 씨, 제 말 기억나세요? 제 클리닉으로 오시는 거요. 이제 진짜 제대로 재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진짜 그 문장에 괜히 의미를 붙이는 저 자신이 좀 한심하기도 했고요. 결국 전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치료니까요. 그냥 치료받으러 가는 거죠. 그 주 금요일 오후 처음으로 예지의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세태 생각보다 단정하고 조용한 곳이더라고요. 아늑한 조명에 잔잔한 음악, 깔끔한 흰색과 우드톤의 인테리어. 혼자 운영하는 곳이라 조용했고 뭐랄까 이상하게 편했어요. 태미 씨,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지가 웃으며 문을 열어줬는데 평소보다 약간 더 얇은 크림색 레깅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워보라고 해서 올라갔고 예지는 조심스럽게 발부터 살펴봤어요.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요. 오늘은 허벅지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보행균형 맞추려면 전체적으로 긴장 풀어줘야 하거든요. 아, 네, 그렇게 하시죠. 다시 한번 손길이 닿았고 이번엔 발목에서 무릎, 그리고 허벅지 중간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손길이 정말로 치료가 아니라 무슨 탐색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오, 축구하셔서 그런지 허벅지가 단단하시네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다른 곳이 자꾸 굳더라고요.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해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또 숨이 막혔어요. 30분 정도 지났을 때 예지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제가 사실 요즘 좀 외롭거든요. 그 말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근데 저도 이상하게 고개를 돌리지 못했어요. 근데 오랜만에 누군가랑 이렇게 가깝게 있다 보니까 예지의 손이 제 무릎 위에 얹어졌고 그 손이 아주 천천히 허벅지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채시, 지수 요즘 많이 바쁘죠? 네, 뭐 그렇죠. 혼자 계실 때 많이 쓸쓸하시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이 제 안쪽 깊은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순간 입안이 말라붙고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더니 예지가 살짝 웃으며 제 다리 위에 얹은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밖으로 나왔는데 공기가 무척 차더라고요. 가을이 오고 있었나 봐요. 걸음을 옮기면서도 계속해서 방금 예지의 손길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불쾌하진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죠. 그날 이후로 저는 예지의 클리닉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처음 간 그날 솔직히 말하면 제 스스로가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 손길, 그 눈빛, 그게 단순한 물리치료가 아니었다는 건 저도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각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집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 보면 불쑥불쑥 그날의 분위기가 스쳐 지나갔어요. 예지가 제 무릎 위에 손을 얹던 그 장면, 그리고 묘하게 떨리던 목소리. 지수, 많이 바쁘죠?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셨어요? 그 말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내 지수는 여전히 바빴고 저는 여전히 혼자였고요. 예지는 연락을 끊지 않았어요. 거의 매일처럼 문자가 왔죠. 태민 씨, 발목 괜찮으세요? 오늘은 날씨가 흐리네요. 이런 날 통증 더 심해지실 텐데요. 얼른 와요. 내일 잠깐 시간 되실까요? 혼자 계시면 점심도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녀는 끝까지 치료를 빌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들 안엔 무언가 다른 의미가 늘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다시 클리닉으로 갔습니다. 예지는 반가운 얼굴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 오셨네요.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저는 대답 대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기 전날 밤엔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가지 말자. 선 넘지 말자. 그렇게 수십 번 되뇌었지만 몸은 결국 그 길로 향했어요. 그날의 치료는 더 조용하고 더 기뻤어요. 예지는 말이 거의 없었고 그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다리를 만졌습니다. 무릎을 지나 허벅지 안쪽까지 손이 닿았을 때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 손길은 분명히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몸에 힘 빼시고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녀의 말이 그날따라 너무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했는지 솔직히 잘 기억도 안 납니다. 그저 한참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녀의 손길에 몸을 맡겼죠. 저는 한참 눈을 감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 얼굴 가까이로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입술이 닿았죠.
짧았지만 분명한 키스였어요. 그 순간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구석은 그렇게 외치고 있으면서도 몸은 전혀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타 예지가 제 입술을 스치던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온갖 경고등이 울렸어요. 지금 멈춰야 해. 이건 아니야. 아직 되돌릴 수 있어. 하지만 그 생각은 너무 짧았고 제 몸은 어느새 그녀의 체온에 익숙해지고 있더라고요. 예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고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그 말이 어쩌면 오늘의 모든 걸 허락하는 열쇠였던 것 같아요. 그날 예지의 손은 아주 능숙했어요. 물리치료사라 그런 걸까요? 몸의 어디를 어떻게 자극해야 어떤 반응이 오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녀의 손끝이 허벅지를 지나 복부 쪽으로 올라올 때 제 입에서는 짧은 숨이 새어나왔고 그걸 본 예지는 살며시 웃었죠. 그 미소가 참 묘했어요.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날카로운 그런 느낌. 샘, 오빠, 지수한테는 비밀이에요. 알죠? 예지는 그렇게 말하면서 제일 단단하게 뭉친 곳을 잡고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말릴 수 있었는데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도 예지에게 모든 걸 내어준 셈이었죠. 그리고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아니, 그냥 선 따윈 없는 곳으로 뛰어들어 버렸어요. 침대 위에서 예지와 뒤엉키며 머릿속이 하얘질 정도로 몰입했습니다. 그녀의 손길, 입술, 숨결, 모든 게 너무 강렬했고 동시에 너무 위태로웠어요. 그 안에 죄책감이 없었냐고요? 물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죄책감은 저 멀리에서 울리는 소음 같았어요. 지금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아무도 모를 거야. 그게 저의 변명이었습니다. 둘만의 시간이 끝난 후 우린 한참을 말없이 누워 있었어요. 예지는 제 옆에 살짝 기대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빠, 고마워요. 너무 좋았어요. 진심으로요. 그 말이 괜히 마음을 찔렀어요. 지수한테 미안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돌려 천장을 바라봤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왜 그랬지? 지수는 알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후회하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몸 어딘가엔 아직도 예지의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두렵긴 했지만 싫진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수는 이미 자고 있었어요. 밤새 일하고 퇴근해서 그런지 많이 피곤해 보였죠. 저를 위해 거실 불을 켜놨더군요. 거실 불을 끄고 조심스레 방에 들어가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예지의 눈동자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녀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거든요. 오빠, 너무 좋았어요? 진심으로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아주 천천히 무언가 바뀌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다시 예지의 클리닉에 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웨퍼널이 끝났던 그날 밤, 잠든 지수 옆에 누우니 내면 속 어딘가가 무거워진 기분이었거든요. 아내 지수에게 들키진 않았지만 건들면 터질 듯한 기분이랄까요? 침대에 누워도 예지의 얼굴이 떠오르고 화장실 거울을 봐도 그날의 제 모습이 자꾸 겹쳐졌어요. 예지한테는 연락이 계속 왔어요. 오빠, 오늘은 안 오세요? 보고 싶어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입었는데 헤헤. 하루에 5통, 많게는 10통씩. 처음엔 무시했지만 어느 순간엔 문자창조차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녀기 했고 또 솔직히 말하면 제 자신이 더 무서웠어요. 지수는 여전히 바빴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 들어오고 집에 있어도 계속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죠. 예지한테 치료 잘 받고 있어? 그게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자주 가. 예지가 알아서 잘해줄 거야. 내 친한 친구잖아. 그 말을 들으니 더 무서워졌고 미안해졌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했죠. 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죄책감보다 그걸 들킬까봐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 묻는 그런 질문들. 생각보다 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루는 지수가 그러더군요. 진짜 요즘 좀 괜찮아진 거야? 발목 덜 아파? 이제 거의 다 나은 것 같아. 찌지가 아무 말 없이 안 온다고 걔 좀 섭섭해하던데? 그 말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무시하는 걸 예지가 지수한테 말한 겁니다. 예지가 지수에게 아무 말도 안 한 걸까요? 아니면 모든 걸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지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물 한 잔을 마시고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어요. 그 뒷모습이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는지. 시간은 흐르는데 예지의 존재는 점점 더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낸 마지막 문자가 기억나요. 조레이 오빠, 진짜 마지막이에요. 딱 한 번만. 이게 진짜 마지막. 해주면 저도 연락 안 할게요.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진짜 마지막. KR 그 말에 흔들렸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한심하지만 그땐 그 말에 이상하게 끌렸던 것 같아요. 진짜로 마지막이라면, 그게 정말 끝이라면 스로에게 면죄부를 지어주려 했죠. 며칠을 망설였고 결국 전 다시 예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 미집시에 만나자. 문자를 보내자마자 답장이 바로 왔어요. 오빠 고마워해. 내일은 우리 집으로 와요. 그 문자를 보자마자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겠다는 직감이 들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약속한 시간에 맞춰 예지의 집으로 향했어요. 문자를 통해 받았고 평소엔 지나치기만 했던 동네 작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오빠 왔어요? 생각보다 빨리 왔네.
보고 싶었어. 예지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파킹에 이어 머리는 반쯤 묶은 상태였고 얇은 가운 같은 실내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아래로 비치는 실루엣이 은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숨이 한번 턱 막혔어요. 다시 되돌아 나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발걸음은 이미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포에너하게 앉으세요. 저녁 드셨어요? 먹고 왔어. 그럼 커피라도 드릴까요? 아니면 와인? 예지는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미리 준비한 듯 자연스럽게 와인병을 꺼내 들었고 전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렀고 작은 스탠드 조명 하나가 방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예지의 집은 생각보다 정갈했고 어딘지 모르게 호텔 스위트룸 같기도 했어요. 그녀가 건넨 잔을 받아들며 말했죠. 지막이야. 그 약속 지킬 거지? 예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오빠 마지막이에요 싶어. 기억에 남게 해부드릴게요. 그녀의 입술이 닿았고 손이 천천히 제 아래로 가기 시작했어요. 브레이터 이전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 묘한 의미 같은 게 느껴졌어요. 가온이 바닥에 스르르 미끄러졌고 그녀의 몸은 이전보다 더 대담하고 확신에 찬 움직임을 보였어요. 서실 소파에 앉아 격렬해졌습니다. 예지는 조용히 숨을 죽이면서도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오빠, 오늘은 내가 다 맛볼 거야. 달좀에 다리가 풀릴 정도로 정신이 아득해졌고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가 손을 끌어당겨 침실로 이동했죠. 침실 역시 은은한 조명에 향기로운 장미향이 퍼져 있었고 베개 위엔 깔끔하게 접힌 시트가 놓여 있었어요. 그 모든 게 너무 잘 준비되어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이상할 정도로요.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시간은 더 격렬했고 그녀의 행동은 훨씬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임풀즈멘트 절정에 다 달았을 때 뜨거운 감정을 다 쏟아내고 숨을 고르며 누워있을 때쯤 그녀가 말했어요. 오빠, 오늘 시간도 늦었는데 그냥 자고 갈래? 지수 오늘 집에 못 들어간다던데. 순간 머릿속이 띵해졌습니다. 그녀의 옆에서 제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예지의 집에서 나와 저희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이렇게라도 끝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제 자신을 위로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기분이 이상했어요. 머리가 멍하고 속이 텅 빈 것처럼 먹먹했죠. 예지와 보낸 그 시간들이 그게 자꾸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끝났잖아. 이제 그만 생각하자. 하지만 아무리 잊으려 해도 머릿속이 비워지질 않았어요. 지수는 어젯밤에 일이 바빠 집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램처는 침실에 이불을 정리하고 거실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죠. 저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핸드폰 문자 알림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핸드폰을 열어본 그 순간 핸드폰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뜨더군요. 리센버린 예지. 동영상 파일과 함께 짧은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잊지 못할 우리의 마지막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동영상 파일을 보려는데 지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지수야? 제 말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터뷸런스 들려온 지수의 목소리는 낯설 만큼 낮고 단호했어요. 지금 어디야? 집. 이라고 말하자 잠시 후 지수가 집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고
제가 뭐라고 말할 새도 없이 그녀가 제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아내의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 화면은 저와 예지가 함께 있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패저디스 그대로 찍혀 있었죠. 클리닉에서 침대 위에서 서로를 위한 시간 속 모습까지 한치의 가림 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거실 의자에 주저앉았고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눈물인지 분노인지 그 경계가 너무 미묘해서 차마 옆에 앉을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였어? 그녀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묻다군요. 지수야, 미안해. 진짜. 내가 언제부터였냐고 묻잖아. 대답해봐. 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발목 아프다더니 그럴 힘은 있었나 보네. 어떻게 내 친한 친구랑 너가 사람이야? 저는 끝까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강남아 지수는 조용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열고 옷장을 열고 가방에 옷과 화장품, 노트북을 담는 그 모습이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침착했어요. 당장 이혼해. 나 친정으로 갈 거야. 이건 못 참아. 진짜 이건. 그녀의 손끝이 부르르 떨리는 걸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지수야, 미안해. 돔내가 잠깐 정말. 입 닥쳐. 뭐 아프서서 말도 듣기 싫어. 지수는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고 잠시 멈추더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너랑 예지랑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거야. 그냥 둘이서 내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즐겨. 내가 빠져줄 테니까.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 마치 제 삶 전체가 멈추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지금껏 살면서 가장 조용한 집안. 그 조용함이 그날 처음으로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 혼자 버려진 느낌이었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현관 앞에서 지수가 사라진 자리를 멍하게 바라보면서요. 그날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모든 게 끝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보기도 전에 알겠더군요. 예지였어요. 오빠, 우리 그날이 마지막이 아닐지도 몰라. 이제 우리 둘만 남았잖아. 기다릴게. 웃는 이모티콘까지 덧붙인 그 메시지를 보는데 입안이 너무 쓰고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예지가 그 영상을 지수에게 보낸 이후 이제는 뻔히 보였어요. 처음부터 그녀는 들키길 바랐던 거죠. 그래야 지수가 떠나고, 그래야 제가 혼자가 되고, 그래야 그녀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들한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지수의 눈빛이 떠오르고 예지의 웃음소리가 섞여서 들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다가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 거실을 서성이고 가슴이 뛰어 미칠 것 같았죠. 다음날 출근을 해야 했지만
도저히 그럴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엔 몸이 안 좋다고 문자 하나만 남겼고 온종일 거실 소파에 누워 TV도 켜지 않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문득 지수랑 같이 찍은 사진이 떠오르더라고요. 거실 서랍 안쪽 깊숙이 박혀 있던 그 앨범을 꺼내 하나씩 넘겨보는데 갑자기 숨이 막혔어요. 여기저기 웃고 있는 우리 둘. 내가 무너뜨린 그 시간들이 고스란히 사진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문자 하나가 다시 왔어요. 역시 예지였고요. 오빠 뭐해?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내가 오빠 집으로 갈까? 지수도 없으니까.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신호였습니다. 신호음이 두 번 울리자마자 그녀가 받았죠. 오빠, 나 너 보고 그 영상 왜 보냈어? 제 말에 예지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언드로르 이제 오빠는 내 거니까 지수가 없어야 우리가 더 좋아지는 거잖아. 그치 오빠? 그녀의 말은 분명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계획이었습니다. 넌 정말 무서운 여자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예지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오빠도 원했잖아. 그 밤들, 그 시간. 그거 다 거짓이었어? 그래, 착각이었어. 너랑은 그냥 미친 짓이었어. 그 말을 끝내자 예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사세요. 소중한 지수 다시 붙잡고 잘 살아요.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볼 테니까. 그리고 통화가 끊겼습니다. 전 다시 혼자가 됐고 정말로 아무도 없는 집에 남겨졌습니다. 거실에 시계 소리만 들리던 그 순간 진짜로 울었어요. 소리도 못 내고 조용히 무너진 듯 울었습니다. 그날 밤 냉장고에 남은 찌개를 데워 먹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지수가 짐을 싸서 나간 날 이후로 모든 게 흐릿해졌습니다. 하루는 유난히 조용하고 하루는 유난히 우울했어요. 밤에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닌 것 같고 아침에 눈을 떠도 눈을 뜬 게 아닌 것 같고요. 불안 상태로 출근을 했습니다. 이틀을 무단결근했으니 눈치가 보일 법도 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 분위기가 평소와 너무 달랐습니다. 누가 대놓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제 쪽을 슬쩍슬쩍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아주 짧게 그러고는 눈을 돌리죠. 복도에서 마주치던 후배가 괜히 핸드폰 보는 척하며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고 같은 부서 직원들은 저와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물 마시러 가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국을 떠넣고 숟가락을 들려는데 뒷자리에서 아주 작게 웃음 섞인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손에 쥔 숟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맛이 뚝 떨어졌고 도저히 그 자리에 더 앉아 있을 수가 없더군요. 국도 안 먹고 그대로 나왔어요. 그날 오후 부장님이 따로 부르셨습니다. 요즘 힘들지? 회사에도 그런 얘기 돌면 곤란한 거 알지? 뭐 그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라는 건 아니야. 근데 잠깐 쉬고 오는 건 어때? 사람들도 좀 불편해하는 것 같고. 그 말 돌려 말아내고 통보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 주부터 연차를 쓰기로 했습니다.
사실 연차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지만요. 회사에서 나오는 기렛빛이 쨍쨍했는데도 전부 어두워 보였어요. 햇살도 사람도 세상도 저를 향해 등을 돌린 기분이었습니다. 집 앞 슈퍼에 들렀다가 익숙한 동네 아주머니와 마주쳤는데 그분도 괜히 고개를 푹 숙이더니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더군요. 근호났어요. 이 동네도 이 사람들도 이제는 저를 다른 눈으로 본다는 걸요. 예지와의 일이 이제는 조용한 불씨가 아니라 천천히 번지는 불길이 되어 저를 완전히 감싸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날 밤 TV는 켜놨지만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창밖으로는 누군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소리,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택배차 시동 소리까지 세상 모든 소리가 제게서 멀어지는 것 같았죠. 그 안에서 전 혼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사직서를 냈어요. 부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서류를 접수하던 총무과 직원도 그냥 담담했어요. 아무도 적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솔직히 좀 씁쓸했어요. 그래도 그 회사에서 15년 넘게 일했거든요. 나름 성실하게 묵묵히. 그런데 끝은 참 비참하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건네는 한마디 작별 인사 없이 그냥 사라지듯 그렇게 퇴직했습니다. 동네도 떠나기로 했어요. 장남 잘 됐다고 생각해요. 아파트 전세 계약은 지수가 빠져나가며 끝났고 저는 간단히 짐을 정리해 서울 외곽의 오래된 원룸으로 이사했죠.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창문은 작고 햇볕도 반나절만 들고요. 냉장고는 중고였고 가스레인지는 녹이 슬어 있었어요. 처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이제 진짜 혼자구나 그 생각이 확 밀려갔어요. 자기관심 페인벌, 일상복 몇 벌, 서랍엔 면도기 하나랑 스킨 책 한 권, 그리고 오래된 머그컵. TV도 없고 와이파이도 없고 그냥 핸드폰만 덩그러니 충전기에 꽂혀 있었죠. 안비밥솥에 쌀을 씻어 놓으며 왠지 모르게 혼자 소리내서 웃었습니다. 이제 밥도 혼자 지어 먹네. 웃으면서도 눈가가 시큰했어요. 넌프로피트 울음인지 모를 감정이 그 좁은 방 안에서 가만히 맴돌았죠.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오버러니 나이에 전직 회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무조건 몸을 움직이고 싶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언가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편우치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고 낮엔 인근 아파트 단지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걸레 들고 복도 닦고 저녁엔 카운터 뒤에 서서 계산하고 그렇게 하루를 버텼어요. 누가 보면 참 못나 보일지 몰라요. 에휴, 태민 씨. 그렇게 정잔더니 그런 사람이었구나, 찌찌. 지나가다 동네 사람들이 속삭이던 말들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뭐한듯이 전 그냥 사람 눈보단 제 자신을 맞이할 용기를 먼저 갖고 싶었어요. 그게 지금 저한테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바로 샤워하고 조용히 누웠습니다. 네 불은 켜지 않고 핸드폰 화면만 멍하니 보다가 자연스럽게 잠들고 가끔은 꿈에서 지수가 나왔어요. 웃는 얼굴로 아무 일 없던 시절처럼 말해주는 거예요. 여보 이거 맛 좀 봐봐. 간 맞는지. 그런 꿈에서 깼을 땐 잠시 멍해져 있다가 괜히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봤어요. 그리고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리움이라는 게 참 깊고 조용하게 사람을 조이더라고요. 이사 온 지 일주일쯤 됐을 때 아무 이유 없이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수야, 잘 지내? 그냥 보고 싶었어. 많이 미안하고 또 많이 그리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새벽 청소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몸은 고단한데 정신은 말똥말똥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피곤해서 쓰러져 자겠지만 전 아무리 피곤해도 그 좁은 원룸에 들어오면 더 잠이 안 왔어요. 그 이유를 요즘은 알 것 같아요. 방이 조용하지만 마음은 시끄럽거든요. 컵라면 하나를 꺼내 들고 뜨거운 물을 붓고 기다리면서 핸드폰 앨범을 또 열었습니다. 지수랑 찍은 사진 몇 장이 남아 있었는데 그중 하나 우리가 10주년 기념으로 여행 갔던 강릉 바닷가 사진이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사무 속 지수는 머리를 묶고 햇살을 등지고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그때는 참 당연했는데 지금은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얼굴이 됐네요. 예지는요, 덕수빌에서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몸은 기억해도 마음은 기억하지 않는 사람. 그게 예지였던 것 같아요. 그녀와 함께했던 장면들은 이제 뿌연 안개처럼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지수는 가슴 한가운데 선명히 박혀 있어요. 말투 하나, 습관처럼 했던 잔소리까지도 뚜렷해요.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수가 예지를 소개시켜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난 어떻게 됐을까? 아니, 내가 예지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었더라면 지수는 지금 곁에 있었을까? 그런 만약들이 요즘 따라 너무 많아졌어요. 퇴근길에 시장 앞을 지나가다가 지수가 좋아하던 꽈배기 가게를 봤어요. 예전에 퇴근하고 꽈배기를 사서 집으로 가면 환하게 웃던 지수의 예쁜 표정이 떠올랐어요. 별 생각 없이 줄을 서고 하나를 사서 들고 나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걸 지수한테 갖다 주면 무슨 표정을 지을까? 그냥 그런 상상만 해도 가슴이 꽉 막혔어요. 돌아오는 길 괜히 괴로워서 예지에게도 문자를 한 줄 남겼습니다. 넌 지금 괜찮냐? 넌 지금이라도 후회는 안 하냐? 저는 웃기게도 은근 답장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고 제 인생에서 예지는 완전히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제 제 주변엔 아무도 없습니다. 예지도 지수도 회사도 동네 사람들도 남은 건 이 작은 방과 쌓이는 후회뿐이에요. 햄턴사 말이 많아졌어요. 누가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요즘은 그냥 나도 모르게 말을 흘려버려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허하냐. 그냥 그때 한 번만 참았으면 됐는데. 지수야, 넌 이제 정말 나를 미워하겠지? 그런 말들을 조용히 중얼거리다 보면 조금은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해요. 요즘엔 TV도 소리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닌데 괜히 텅 빈 방에서 혼자 웃고 울까봐 그게 더 겁나더라고요. 가끔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다가 지수랑 즐겨보던 현실사연 채널 영상이 올라오면 손가락이 멈칫합니다. 듣고 즐거워하던 순간들이 떠올라서 지수의 웃는 표정을 다시 보고 싶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게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건 어렵네요. 김치 하나, 계란 후라이 하나. 그래도 끼니는 챙기자 싶어 겨우 밥을 차려도
반쯤 먹다가 손이 멈춰요. 예전에 지수가 자주 말했거든요. 일하다 밥 혼자 먹으니까 맛없어. 여보랑 밥 같이 먹을 때가 제일로 맛있어. 그 기억이 밥 한 숟가락보다 더 무겁게 다가와요. 오늘은 지수에게 또 문자를 보냈어요. 레플리케이트 잘 지내? 정말 많이 미안해. 정말 많이 그리워. 보내고 나서 알림 소리 하나 올릴까 싶어서 1시간 넘게 화면만 바라봤어요. 결국 아무것도 안 오더군요. 참 신기하죠? 사람이 잘못을 하고 나면 그걸 모르는 순간보다 알게 된 순간이 더 아프더라고요. 방해 전엔 몰랐던 지수의 고마움, 그 눈빛 하나, 손길 하나가 이제는 너무 선명해서 차라리 그걸 몰랐더라면 그래도 덜 아팠을까 싶어요. 밤이 되면 그날 그 영상 속 장면이 아직도 가끔 떠올라요. 제가 예지를 안고 있던 그 모습이요. 그 장면이 이제는 쾌락이 아니라 죄로 다가옵니다. 한순간의 쾌락에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정말이지 모든 걸 망쳤네요. 혼자 자는 밤, 방 안에 시계 소리만 들릴 때 그 정적이 제 속을 파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혼잣말을 하며 스스로를 달래고 있어요. 지수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돌아와 줄 순 없겠니?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저녁. 그런 하루들이 계속되다 보니 누군가의 이름이라도 불러보고 싶었어요. 지수에게 연락을 했던 문자는 아직까지 답이 없었고 이제는 그조차도 기대가 사라졌어요. 그때 떠오른 이름이 웃기게도 다시 예지였어요. 아니었다면 지수와의 모든 시간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또 한편으론 예지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나 크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 싶기도 했어요. 그만큼 제가 약했고 흔들렸고 결국 무너졌던 거죠. 액주자하다가 예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가슴이 조여왔고 통화 연결음 끝에 들려온 목소리는 그녀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연결음이 2번 울리더니 바로 끊기더군요. 그제야 알았어요. 차단당한 거였어요. 그래도 미련이 남아 카카오톡 프로필을 확인해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차단당한 게 확실했죠. 그 순간 마음이 참 서늘했습니다. 한때는 내 이름을 하루에 수십 번씩 부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차단 목록 어딘가에 저장된 사람일 뿐이라니. 천닥이 밤 침대에 누워 가만히 천장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수도 없고 예지도 없고 친구도 직장도 이젠 정말 아무도 없네. 저 자신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모든 걸 만든 건 저였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다가 스르르 눈이 감겼고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지수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저를 바라보다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제가 소리쳤어요. 지수야, 가지마! 한 번만 돌아봐줘! 하지만 지수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눈을 떠보니 새벽 씀쉬었고 눈물의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어디에도 기대할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이지 너무 늦어버렸네요. 창밖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어디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서울 외곽의 낡은 원룸. 그것도 고시원에 가까운 구조의 건물. 아호마. 근데 마음이 있는 자리는요?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텅 빈 어딘가. 사람은 혼자 있는 것보다 혼자 남겨졌다고 느끼는 것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원해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나를 떠나서 혼자 남게 되는 거. 그게 진짜 외로움이더라고요. 지금 내 곁엔 말 한마디 건네줄 사람도 없고 전화해볼 친구도 없어요. 내붕전 같았으면 지수가 일요일 아침 차를 끓여주며 여보, 주말은 좀 쉬어. 오랜만에 우리 같이 데이트할까? 그렇게 말했을 텐데 이제는 그 여보라는 호칭조차 세상 어디에도 들을 수 없겠죠. 조용해져요. 다들 나가거나 가족 만나러 가거나. 근데 저는 어디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어요. 시간은 느릿하게 흘러가고 냉장고엔 남은 찌개도 시들해졌고 테이블 위 먼지만 두꺼워졌어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나란 사람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더 씁쓸하더군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은 분명 저인데 예전 그 회사원 김태민은 아니었어요. 어깨는 축 늘어져 있고 눈가엔 피곤함이 깊게 들어앉아 있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엔 조금은 단단하고 조금은 자신 있었던 그 눈빛이 이젠 그냥 흐리멍덩했어요. 살아는 있지만 살고 있지는 않은 눈빛이랄까요. 문득 지수랑 찍었던 셀카 중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 사진 속 전 활짝 웃고 있었죠. 나는 참 바보처럼 웃고 있었어요. 모든 걸 잃기 전에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니까요. 그날 밤 전 핸드폰을 손에 쥐고 다시 한번 지수의 번호를 눌렀어요. 나우브라지 한참 울렸지만 역시나 연결되진 않았어요. 그리고는 메시지 창에 한 줄을 썼습니다. 지수야, 나는 지금 너무 늦었지. 그래도 너만큼은 잊을 수가 없어. 보낼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저장도 안 하고 그냥 꺼버렸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전할 자격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은 희한하게도 꿈도 안 꿨어요. 그냥 끝도 없는 어둠만 있었어요. 그게 오히려 현실보다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리움이란 감정은 가끔 방향을 잃은 채 떠다니는 것 같아요. 어디로 흘러야 할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가슴 한가운데에 남아있더라고요. 즈는 눈을 뜨면 햇살보다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지수예요. 침대에 누운 채 한쪽 팔을 베개 삼아 자던 모습이 떠올라요. 그 옆에서 저는 조용히 눈을 뜨고 그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곤 했죠. 그게 그 당시엔 사랑이라기보다 습관 같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평범한 습관이 제겐 가장 큰 사랑이었네요. 시장에 들러 세일하는 계란 한 판을 사들고 돌아오는 길, 길모퉁이에서 지수랑 가본 적 있던 순댓국집 한 판을 봤어요. 문득 지수가 그 집 순대만 먹었다는 기억이 났죠. 다른 곳은 냄새나서 싫어. 여긴 깔끔해서 좋아.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던 말들이 이제는 제 머릿속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또렷하게 들려요. 그리움이라는 건 기억을 참 생생하게 만들어요. 되돌릴 수 없게 만들면서도요.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방 안에 울리는 씹는 소리조차 왠지 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람이 옆에 없다는 게 이렇게 큰 공허함일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혼자서 먹는 밥, 혼자서 보는 TV, 혼자서 듣는 음악. 그 안에 지수의 흔적이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지수는 내가 지켜줬어야 할 사람이었어요. 검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일상을, 그 사람의 온기를 다른 누구도 아닌 제가 무너뜨렸다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와요. 예지는 순간의 욕망이었지만 지수는 제 삶 그 자체였어요. 그게 뒤늦게라도 느껴졌다는 게 얼마나 허무하고 잔인하게 와닿던지.
하루하루가 그렇게 흘러가요. 마치 감정이 잠겨 있는 것처럼 멍하니 무기력하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기력함 속에서 가장 뚜렷한 감정이 그리움이에요.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만은 절대로 흐려지지 않더라고요. 밤에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손에 쥐고 지수의 이름 석자를 입 안으로 조용히 불러봅니다. 지수야. 너밤엔 때 가장 가까운 시간을 마주할 때 나는 나를 직면하게 됩니다. 욕조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놓고 그 안에 조용히 몸을 담갔어요. 물속은 따뜻한데 마음은 더 싫었어요. 천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만 울고 있었어요. 지수야, 정말 미안해. 널 잊힌 내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 그 말을 머릿속에서만 수십 번 반복하다가 갑자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때 또다시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이 터졌어요. 험원드 참았던, 모른 척했던 억지로 눌러놨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온몸이 떨릴 만큼 소리 없이 울었고 물이 따뜻한지도 차가운지도 몰랐어요. 그저 그리운 사람 하나. 제 손으로 놓쳐버린 죄책감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세면대 거울을 봤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된 제 얼굴이 너무 낯설고 너무 철량해서 웃음이 났어요. 웃으면서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이 꼴이 뭐냐 진짜. 지수가 보면 어휴 또 징징댄다고 웃겠지. 그런 혼잣말을 하다가 다시 조용히 울었어요. 이건 후회였고 사랑이었고 벌이었어요. 그날 밤 지수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소그른이 담긴 사진 한 장. 손가락으로 조심히 그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미안해, 지수야. 정말 미안하다. 눈물로 뿌얘진 화면을 손바닥으로 덮으며 그냥 가만히 그 사진을 껴안고 잠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이불 속엔 아직도 그 사진이 있었어요. 하루가 또 그렇게 시작됐지만 이젠 좀 달랐어요. 울고 나니 비로소 내 잘못이 조금 더 깊이 새겨졌거든요. 그게 지수를 돌이킬 수는 없겠지만 내가 사람으로 다시 살아야겠다는 작은 다짐이 되었어요. 요즘은 아침에 눈을 떠도 예전처럼 한숨부터 쉬진 않아요. 그렇다고 웃으며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몸을 일으키는데 조금은 익숙해졌달까요? 슬픔도 반복되면 일상이 된다는 말이 이제는 좀 알 것도 같아요. 이사 온 동네에도 얼굴 아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에드미에라 사장님이 요즘 날씨 좋죠 하고 말을 걸어오고 청소를 끝내고 들르는 국밥집 아주머니는 제가 단골이 됐다며 삶은 계란 하나 더 얹어주셨어요. 그런 게 별거 아닌 일처럼 느껴지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괜히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나 아직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라면물을 올리려는데 문득 핸드폰에 알림이 하나 떴어요. 지수가 SNS에 사진 하나를 업로드했다는 알림이었어요. 한동안 멍하니 그 화면을 쳐다봤어요. 지수가
사진 작은 바닷가 앞에 선 풍경이었어요. 사람은 안 보였고 해가 지고 있었죠. 노을빛이 번진 바다를 보고 있으니 그 안에 지수의 마음이 담긴 것 같았어요. 조용하지만 따뜻하고 멀리 있지만 아직 존재하는 그런 감정. 사진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무너지게 할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메시지를 또 썼어요. 사진 잘 봤어. 바다 예쁘네. 너도 예쁘게 살고 있길 바래. 언제까지나 너만은 웃었으면 좋겠어. 이젠 미안하다는 말보다 그저 행복하라는 말이 더 진심이 됐어요. 그 사람을 붙잡고 싶은 마음보다 이젠 그냥 웃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커졌거든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답장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건 욕심이라는 걸 이제는 잘 알거든요. 근데도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이젠 내가 보낸 마음이 상대에게 가닿지 않더라도 보낸다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일 같았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오는 저녁 창문을 조금 열었더니 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뭐 아프자? 이 바람, 너도 어딘가에서 느끼고 있을까? 그 말은 소리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분명하게 머물렀습니다. 사람 이름이라는 게 참 묘한 힘이 있더라고요. 그냥 세 글자일 뿐인데 그걸 속으로 한번 부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지수야, 이름 하나만 불러도 그 사람의 온기가 돌아와요. 숨결, 눈빛, 목소리까지. 그리움이란 감정은 결국 이름에서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수의 한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머물렀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니까요. 지금도 그 사람은 내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살아있어요. 그날은 출근도 없고 몸도 좀 무기력했어요. 그래서 이불을 걷어내고 오랜만에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어요. 바람이 불고 산책하는 사람들 사이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죠. 그 풍경 안에 지수와 함께 걷던 시간이 겹쳐서 보였어요. 그땐 같은 길을 두 사람이 걸었는데 지금은 그 길을 혼자 걷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지수야, 이 하늘 너도 보고 있을까? 그 말도 그냥 혼잣말처럼 나왔어요. 누가 듣지도 않는데 자꾸 그렇게 중얼거리게 돼요. 사람이 정말로 혼자라는 걸 느끼면 이름이라도 불러야 살겠더라고요. 지수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느 작은 꽃집 앞에서 예전 지수가 좋아하던 꽃이 보였어요. 하얗고 작은 안개꽃이었죠. 갑자기 그 꽃을 들고 지수가 생일이던 날 서툴게 건넸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꽃 좋아하잖아. 비싸진 않은데 예쁘길래. 그때 지수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내강래 생각하며 꽃을 산 여보 마음이 더 예뻐. 고마워요 여보. 그 웃음 이제는 다시 볼 수 없겠죠. 그래도 그날 작은 꽃다발을 하나 샀어요. 그냥 혼자 방 한 구석에 두려고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나 자신을 위해서요. 사랑이라는 건
꼭 옆에 있어야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겠거든요. 밤이 되니 꽃잎이 살짝 말라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마저도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지수처럼요. 지나간 이름이지만 내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마음속에 조용히 두고 나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사람이 모든 걸 다 잃고 나면 무언가가 하나쯤은 남아있을 줄 알았어요. 후회든 기억이든 자존심이든 아니면 한 줌의 미련이든. 그런데 생각보다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일도 쉬는 날이었고 햇살이 좋았어요. 그냥 집 앞 언덕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저 걷고 싶었어요. 걷다 보면 생각들이 좀 정리될 줄 알았거든요. 어느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볼을 스쳤고 멀리선 누군가 아이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 이름이 잠깐 지수처럼 들렸어요. 놀랐죠. 아직도 이렇게 귀가 그 사람 이름에 민감한 걸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다뤘고 잃고 나서야 그 무게를 알았죠. 예지에게 흔들렸던 시간은 사실 그만큼 제 마음이 허약했다는 증거였어요. 지수는 항상 조용히 기다려줬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살았죠. 이제는 그 모든 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정말 진짜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일까요? 요즘은 그립다는 감정보다 고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와줘서 고맙고 나랑 살아줘서 고맙고 끝까지 참아준 것도 고마워요. 그리고 이만큼 아프게 해줘서도 지금은 고마워요. 아프지 않았으면 저는 끝까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 테니까요. 이 벤치에 앉아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젠 나도 나를 좀 안아줘야겠구나. 지금의 나를 후회투성이지만 진심인 이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그게 지수를 위한 사과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을 위한 회복일 수도 있고요. 혼잣말로 그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봤어요. 지수야, 이젠 아프지 않아요. 그 이름이 이제는 나를 찌르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스며드는 느낌이에요. 마음 한편 어딘가에 그 사람을 조용히 모셔두고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애는 이런 정막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냥 괜찮았어요. 고요한 방 안에 나 혼자 있다는 사실도 누군가에게 잊혔다는 사실도 이젠 다 받아들여졌어요. 책상 위에 지수와 마지막으로 갔던 여행지 엽서가 한 장 남아 있었어요. 가 참 좋아했죠. 바닷가 산책길, 작은 조개 껍데기를 주워서 제 손에 쥐어주며 웃던 그 표정. 그 미소는 지금도 선명해요. 그래서인지 그 엽서를 바라보다가 괜히 미소가 나왔어요. 사람도 이 말도 이젠 울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지금 어딘가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있었으면 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언젠가 잠깐이라도 내가 떠오르더라도 미워하지 않았으면 했어요. 핸드쓸 꺼내 다시 메시지 창을 열어봤어요.
아무것도 보내진 않았지만 그냥 마지막으로 이렇게 써봤습니다. 나 이제야 조금 너를 아는 것 같아. 그동안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늦었지만 고맙고 정말 미안했어. 행복하게 지내. 이제는 진심으로 그 말만 하고 싶어. 보내진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그럴 자격도 없으니까요. 그냥 내 마음에만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스스로에게도 한마디 했어요. 미안하다, 태민아. 그 말도 살면서 처음 해봤네요. 이 사람 미안하단 말만 했는데 이제는 나에게도 좀 따뜻해지고 싶었어요. 방 안에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조용히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죄인도 아닌 그냥 김태민으로 있고 싶었어요. 누구도 기다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가 나를 안아주는 걸로 충분한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수 없이도 누구 없이도 혼자서도 아프지 않고